안녕하세요.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최혜린입니다. 테이퍼링 우려로 증시가 많이 위축됐던 것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뉴욕 증시는 간밤에 추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12월 FOMC 회의에서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잇따른 연준 지역 총재들의 매파적 발언을 딛고 또 올랐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코스피도 오늘 추가 상승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적잖이 생깁니다. 왜냐? 전일도 미국 따라서 큰 폭으로 올랐던 코스피였기 때문이죠. 드디어 7거래 만에 반등이 전일 나왔고 4거래 만에 마디지수인 2,000까지 챙겨올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닷새만을 샀었고 기관도 투신과 보험권 중심으로 매수세를 보탠 결과였었는데요. 문제는 거래 대금이요. 전에 2,000을 회복했지만 3조를 겨우 넘을 정도로 상당히 부족했고 관망세는 짙었었습니다. 지수 보고 환호하기에는 체감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지 않을까? 원인은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당장 12월 FOMC 회의 결과도 궁금할 테고 코앞으로 다가온 선물옵션 동시만기 변동성도 걱정을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어제 코스피는 2,000을 회복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약세를 띄었다는 점 잊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연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또 하나의 국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죠.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들여다봐야 될 텐데 2,000선 안착이 관건이라는 얘기 앞서 나온 바 있는데요. 자, 리뷰부터 함께 하시죠. 자, 전일장에 관한 5분의 의견 모아본 것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빈약했다. 겨우 3조를 넘길 정도였거든요. 외국인 기관은 그렇지만 동반 순매수는 보였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고용지표 예상 밖의 호조. 그런데 대형주만 올랐지 중소형주는 소외됐어요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수급이 좋아지면서 2,000선을 회복했지만 갭상승 이후에 장중 흐름은 별로 변동이 없는 2,000선 회복 이후의 횡보, 장중 흐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 돌아온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 역시 좋아진 수급 얘기를 꼬집어 주셨습니다. 안상은 대리님은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반영해 같이 오르긴 했고 2,000선까지 회복했는데 질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뭔가 좀 부족했던 시장이었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장 어떻게 될 건가 프리뷰인데요. 최희승 차장님은 해외 증시가 추가 상승을 소폭이지만 더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견조한 모습, 국내 증시도 미약하나마 동반에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시선 보여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선물옵션 동시만기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피의 박스권 하단 지지가 확인된 이상 1970포인트 최근에 지지받은 것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밀리면 한 그 자리 정도에서 조정 시 매수 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김영겸 팀장님은 달러원의 강세 속에 어제 연저점도 경신했잖아요. 내수업종 비중 확대, 달러원의 연저점 경신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찾아주셨습니다. 안상은 대리님은 연말 랠리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하되 포트는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특별히 오늘은 IN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서 얘기 추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에 2,000선 회복하긴 했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차별화가 심화됐다라는 의견 주셨고 앞으로도 동시만기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의견 남기셨네요. 네, 우선 전일 시장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역시나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미흡했던 하루였고요. 특히나 그리고 코스피는 상승을 하고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좀 자세히 좀 뜯어본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만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고 코스피에서도 또 중형주와 소형주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그 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기초 체력이 지금 부족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물옵션 동시만기 앞두고서 상당히 좀 변동성 좀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아직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뭐 상당히 좀 루머도 많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주만 잡아놓고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매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전분기 대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실적에 좀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는 좀 저점 매수 좀 나서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당분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박스권 구간을 좀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좀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러한 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오늘 코스닥이 500선이 깨진다면 종가상 매수에 나서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 중심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낙폭 과대한 그런 좀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코스닥 500포인트가 지금 깨진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480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옥석가리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주 코스닥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그런 좀 종목군들 위주로는 오히려 좀 저점 매수에 좀 좋은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전일장 리뷰 그리고 오늘장 필요한 전략 미리 챙겨봤습니다.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한빛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만나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산타랠리의 기대를 무참하게 깨게 만들었던 주인공 해외 증시가 같이 좀 빠졌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초가 의외로 고용지표 예상 밖 호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간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는데도 추가 상승하는 강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좀 내성이 생겼다 싶기도 합니다. 일단 해외 증시만 먼저 좀 보고 싶은데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할 정도의 힘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급락장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 해외나 국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급락하는 거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은 지난주 급락은 오히려 단기적으로도 매수 전략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금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주는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자,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죠. 언제는 고용지표가 좋아서 경제지표가 호전돼서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으로 해서 하락했다가 또 경제지표가 좋다는 소식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시장이 지금은 동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금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 국내 시장, 해외 시장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기 때문에 해외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자, 전일 고용지표가 크게 호전됐죠. 실업률이 5년 만에 최저치 7%대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적 완화가 12월 달에도 시행될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매달 850억 불에 달하는 채권 매입을 축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크게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미국 시장도 이제는 양적 완화 QE에 따른 QE를 올해 실시하던 내년에 실시한 그거에 따른 영향은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은 줄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미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주까지 자, 미국은 예산안을 협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17, 18일은 연준 차기 정책회의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테이퍼링을 과연 올 연내에 실시하느냐 여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 모든 재료를 선행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도 금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럽 증시도 지난주 급락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고 다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의 조정을 견고하게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반전할 것이냐. 역시 유럽 증시도 금주가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시장. 중국 시장도 전일 경제 지표가 크게 호전됐죠. 무역 수지가 무려 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는 듯 중국 시장도 완전히 바닥에서 탈출하는. 근데 이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중국 시장. 이미 시장은 미리 움직였다는 거죠.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 중국 시장, 지지난주에 저항 추세를 돌파하는 바닥 탈출 신호를 보였고 지난주에 이미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안정화가 그나마 불안한 국내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급락장세에서 벗어나면서 어제 너무나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도 어제 급등했다는 아주 견조한 눌림목을 받는, 특히 매파적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양적 완화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다 하는 우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상승 추세선을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보일 가능성도 굉장히 큰,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말고요. 어제 장대 양봉에 실현했던 그 지지선 때 그 라인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주는 미국 시장도 추가 상승과 반등 이후 조정의 그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유럽 증시 보도록 하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독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도 지난주 급락장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등이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붕괴되면서 쌍봉의 패턴으로 다소 추가 조정을 받느냐의 분기점이 금주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주의 흐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상해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국내 증시는 가장 위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혹시 기술적 분석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책을 조금 보셨던 분이라면 그렇죠? 상승 초기행의 모습, 제가 굵은 그 푸른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저게 역해된 숄더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9월과 10월 달이 좌측 어깨죠. 그리고 급락을 보였던 지난 11월 중순에 그 머리고요. 지금이 우측 어깨를 형성시키고 있는, 통상적으로 좌측 어깨 라인보다 이게 상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측 어깨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해종합지수를 본다면 지난 9월달의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고서 판단해 본다면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금주가 지난주까지 조정을 마무리하고서 본격적으로 다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 행진을 벌여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금주에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국 증시의 흐름을 모습을 보면 그렇죠, 전형적인 상승 패턴으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얘기 더 깊이 해보죠. 2040에서 198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급락했다가 전일 극적으로 2000포인트를 살려낸 우리 시장. 근데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껴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분기점이다 하셨었잖아요. 근데 늘 예의주시하셨던 달러원 환율이 1050원대를 깰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연저점을 경신했더라고요.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주는 여러분 좀 더 면밀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주 급락할 때는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서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라, 갖고 계시면 절대 매도하지는 마시라 하는 말씀 드렸고, 오히려 하락은 단기적으로도 이게 매수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금주는 저도 이게 조금 갈등이 좀 생깁니다. 금주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세 가지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수상으로 보면 금주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10포인트와 1970포인트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직전 저점이 붕괴됐어요. 연중 최고치입니다. 지금 어제 종가가 1053원입니다. 물론 1050원대가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1050원이 붕괴된다면 원화가
급강세로 돌아서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국내 수출 관련주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그렇잖아도 지금 인접국가인 엔화의 약세인으로 인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그룹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워낙 이들 관련주들이 국내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수출 관련주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의 여부가 붕괴되는지 여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환율이 1,050원대 이하로 단숨에 붕괴된다면 역시 장은 출렁거릴 가능성도 높다는 점 여러분 두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지난주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회사들이 과연 그동안의 매도에서 매도를 줄이면서 매수로 돌아서는 여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여부, 매수 전환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주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체크하면서 한번 매도할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갈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하죠.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2010포인트와 1972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1970이 붕괴된다면 금주 중에 오늘은 붕괴되지 당연히 않겠죠. 금주 중에 1970이 붕괴된다면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한번 쉬었다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시장은 혼돈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2010포인트를 돌파해준다면 어제 종가가 2000포인트입니다. 10포인트만 넘어주면 돼요.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다면 오히려 국내 증시는 직전 고점을 향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여전히 저는 철강 화학주들 그리고 실적 호전되는 반도체 IT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과대 낙폭됐던 은행과 증권주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금주 중요한 분기점인데 1970 코스로 가느냐, 2010포인트를 향해 가느냐, 1970을 깬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현금화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1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전일 수급 특징주 추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스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이 좀 좋아졌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외국인 기관 주로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정리된 표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닷새 만에 사기 시작했던 날 삼성전자 가장 많이 샀네요.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 힘입어서 전일 145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었죠. 그리고 기관은 또 레버리지를 살짝 한번 사보는 그런 모습, 2천을 회복하는 날 작전 성공인 것도 같고요. 외국인 기관 똑같은 매수 강도로 산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매수 강도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려놓은 SK 하이닉스 어제 애플 모멘텀 때문에 신고가 났지만 매수를 훨씬 더 많이 한 쪽은 굳이 따지자면 외국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를 외국인이 샀고 현대 위아를 매수했으며 NH엔터까지 샀는데 NH엔터는 일본 개발사하고 같이 합작회사 세운다라는 모멘텀 속에 어제 5% 가까이 뜨기도 했었죠. 기관은 이 밖에도 롯데케미칼에 이어 LG화학 30만 원 트라이를 하게끔 만든 주인공이 바로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 세 번째로 많은 매수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11월 말서부터 모아오고 있는 지주회사 SK도 눈에 띕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도 전일 샀군요.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신고가 내고 있는 하림홀딩스를 또 가장 많이 전일 매수하면서 6%대 급등을 시켰습니다. 아까 거래소에선 현대비아가 눈에 띄었는데 외국인이 코스닥에선 성우하이텍과 밑에 보시면 최근에 새내기주로 신규 상장한 MVH코리아 역시 현대차 밴더죠. 1차 밴더인데 같이 자동차 부품주 좀 매수하는 모습 특징적으로 보여지고요. 원익 IP에서 계속 모아가고 빅솔론도 매수했습니다. 기관은 CJNM 가격 변동은 크게 없지만 계속 일단 매수 들어가는 모습. KH바텍과 솔브레는 최근에 좀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 모바일 게임주 새 플랫폼 열릴 수 있다 기대감 때문인지 위메이드와 조이맥스도 동반에 샀군요. 네, 박성환 차장님 추가 분석 들어보고 싶은데요. 롯데케미칼에 이어서 LG화학도 뭔가 좀 시동을 거는 듯하네요. 네, 최근에 수급의 특징은 거래소 사자 그리고 코스닥 팔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쪽이 좀 안정성이 높은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말씀하셨던 LG화학입니다. 기관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조금 주춤했었습니다. 모델 S의 연이은 화재 그리고 이제 미국
고속도로 안전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LG화학 주가도 함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판매 호조와 함께 전기차 시장에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이제 실망스러운 뉴스였기 때문인데요. 과거 LG화학의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부여했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라는 단어의 어떤 영향에서는 최근에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LG화학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보자면 자동차용 배터리의 성장의 한계가 보이는 반면에 ESS 시장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라 보고 있습니다. 당장 2014년부터 ESS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을 할 전망인데요.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전력이 약 6,5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해외에서도 각 국가별로도 활발하게 실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마트 그리드의 중심이 바로 ESS이기 때문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수요보다 ESS의 수요가 더욱 안정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적 성장세가 유지될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비록 이제 석유화학과 정보전자 소재의 업황부진으로 매출의 일시적인 하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통한 질적 성장은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29만 원 언저리 늘림목 매수와 목표가 3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이제 엔화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불거졌지만 역시나 저희들이 좋게 보는 종목은 현대위와 같은 종목입니다. 외국인 17일 연속 순매수인데요. 기계 저가 부분 어떤 수주분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워낙 절감 강화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룹 해외 증설에 따른 현대위의 자동차 핵심 부품과 그리고 자동화 전장화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와 14년 영업이익은 8%대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현대차 그룹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기계 시장의 수요의 점진적인 개선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현대위아의 증설 효과에 따른 자동차 부품 즉 엔진이나 CV 조인트 같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SUV 호조에 따른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실적이 견조하게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내 현대위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금년 대비 10%와 17.7%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올해 이제 7.4%에서 내년에는 8%대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지배수주 순이익이 금년 대비 18.3% 증가한 5,15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한 연비 향상 강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도 예상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내년 4월 기아차가 연산 30만 대 중국 3공장을 가동할 계획이고 6월에는 4천여대가 연산 15만 대 규모의 상용차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러시아, 브라질 공장의 가동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고요. 또한 이제 각종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현대차 4공장과 그리고 미주 대륙 공장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설비화 등 어떤 기계 수주 증가는 물론 현대위아의 중국 엔진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또한 연비 향상을 위해서 가솔린 터보나 디젤 모델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 있고 또한 신규 사업으로 터보 차저 매출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8만 5천 원 언저리 늘림목 매수와 목표가 2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성호 아이텍입니다. 외국인이 9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중국과 체코 생산법인의 실적 호조가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양 지역의 생산법인은 전반적으로 1분기의 손익 부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된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중국은 현대차 납품처인 북경법인을 중심으로 영업실적 호조세가 돋보였고 동유럽의 경우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체코 법인의 어떤 최종 손익이 2분기까지의 적자에서 최근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4분기 핵심 해외 법인 실적 모멘텀이 더욱 강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전반적으로 중국 법인을 중심으로 현대 기아차에 대한 신모델 납품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요. 평균 납품 단가 인하 영향이 크게 해소되면서 영업 실적이 호전되는 추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특히 4분기에는 기아차 중국 3공장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선행적 매출 반영된 연결 매출액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체코 법인 같은 경우도 상반기 중에 연중 납품 단가 조정 영향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비교적 양호한 이익 기여 추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15,000원대 중반 늘림목 매수와 목표가 1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LG화학은 갭 메울 때 들어가고 현대위아도 꽤 많이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모두 다 늘림목 매수 관점으로 얘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0일 오늘이 화요일이군요.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정말 우여곡절을 끝에 처음으로 상승하는 거 봤는데 꽤나 의미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목매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신경 쓰이는 마디지수 2000포인트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2000 회복은 4거래일 만에 일이었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종가상 빨간불을 켠 것은 7거래일 만에 일이었었죠. 이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던 뉴욕 증시가 근데요. 간밤에 테이퍼링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을 조폭이지만 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분위기 와중에 S&P 500은 사상 최고치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 선물 없는 동시만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내부적인 약간의 변동성 확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000포인트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인지도 체크 포인트겠고 어제 연저점을 경신한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전일 소외됐었던 코스닥이 오늘 500선을 붕괴시킬지도 초미의 관심사라겠습니다. 자, 출발 상황 양시장 중심으로 먼저 현물시장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종가수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조금 남기면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00포인트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던 0.8% 정도 하락이 나왔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500포인트를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는 흐름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50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포인트 큰 의미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00포인트 과연 지켜준지 이번 주 내내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수급도 연속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저는 좀 기분 좋게 저는 기분 좋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은 반대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시장에서는 29억 정도 매도 출발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270계약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연 얼마만 최근에 어떤 그 현물 쪽 받은 선물시장의 어떤 영향력을 봤을 때 선물시장에서 매도 계약수가 확대가 되게 된다면은 좀 2000포인트가 위태로울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시장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 외에도 개인들 같은 경우는 30여 그리고 기관은 투신 쪽에서 77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44억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였었죠. 104억 정도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7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억 매수 출발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장과 반대로 이제 3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할게요. 전 1% 넘는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은 현재 0.8%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포스코가 마이너스 0.7%, LG화학이 마이너스 1% 정도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에 하락세가 나왔었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7%,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강하네요. 1.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네요. 파라다이스가 1.3%, 서울반도체가 0.8%, SFA가 1.8%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셀트리온 0.25%, GS홈쇼핑 0.36%, 태용이 0.9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전에 종가 부근에서 출발하긴 했는데 그래도 파란불로 시작하더니만 2000선 곧바로 내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수급 장 이제 막 개장했지만 선현물 모두 일단 매수 우위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전일 연저점을 경신했었던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궁금하실 텐데 가기 이전에 일본 니케이 분위기만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일 2% 넘게 급반등했었죠. 미국 지표 호조 보이니까 엔화 약세가 다시 강화된 결과물이었었는데 오늘 약간은 좀 조용한 그런 모습 보입니다. 어제 워낙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0.1% 보합권 정도에서 그냥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어제 급등 이후 조용한 숨고르기 장을 펼치고 있네요. 자,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용지표 호조 이후에 결국 달러원의 연저점을 경신했고 1,050원 뚫릴 기세이긴 한데 이제 슬슬 당국이 개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원엔이 걱정에 1,020원대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에 하락한 1,051원 50전에 개장했고요. 1,053원까지 반등했습니다만 다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1,051원 30전에 이 시간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미국과 중국 경제 지표의 호조로 인한
위험거래 선호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험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가 강보합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시장이 단순히 위험 선호 거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가 연기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미 채권 시장의 강세에 따라서 미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약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 유럽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럽 경제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요인이 결합되면서 유로달러가 1.37달러대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 연계된 기대감과 위험 선호 성향이 결합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제 외환 시장의 다른 통화상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달러화 대비 엔화의 약세와 또 달러화 대비 나머지 상대 통화들의 강세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엔 크로스 거래 혹은 엔 캐리 트레이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배경으로 달러원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은 지난 새벽 역외 시장에서 장중 한때 1,051원 30전까지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현물 환율 환산에서 1,049원 10전에 해당할 수준입니다. 역외 시장에서 이미 1,050원이 하향 돌파되었다고 보겠고요. 이 과정에서 당국의 강력한 개입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당국은 위험 선호 거래라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정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때문에 N1 환율이 100엔당 1,019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달러원 시장의 강력한 매수 개입의 명분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미 연준 관계자들 3명의 연설이 잇따라 진행이 되었고요. 모두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을 염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발언의 의미를 두면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시장이 과도하게 과열되거나 또 조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발언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또 미국의 경제 참여 인구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이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을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과 당국 간에 어떤 승부가 날지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싶습니다. 오늘 1,050원대 초반대를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환시장 분석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살짝 2,000선을 내주고 있는 아침 돌발 종목 3종목 정도 추려봤습니다. 벽산건설이요. 드디어 아키드 컨소시엄하고 M&A 본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4일 연속 급등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벌써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전일 두산건설 재무 개선 계획 이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룹주 전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돌아갔었는데 공매도 때문일까요? 최근에 급락 분위기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원인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심상치 않은 SK컴즈가 오늘 또 추가 상승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의 T스토어 인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도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벽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SK컴즈까지 이 같은 세 돌발 종목들을요.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볼까 합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벽산건설 얘기부터 들어보죠. 네, 일단 벽산건설 같은 경우 이 인수합병에 대한 본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오늘 일단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이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합병이 좀 성사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키드 컨소시엄 같은 경우 서울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 인수합병 본계약을 벽산건설과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인수대금 한 6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키드 컨소시엄 같은 경우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벽산건설의 김영식 보통주 1,200만 주를 좀 인수를 하게 되고요. 사실 아키드 컨소시엄이라고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 쪽 자금인데
일단 중동 쪽과 관련된 인수합병이 되면서 결국에는 중동 시장에 대한 굉장히 좀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벽산건설이 좀 최근에 이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와 관련된 이 참여 소식, 강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출이 되면서 올랐다가 결국에는 120선인 11,300원대까지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금 좀 올라오는 모습, 결국에는 지금 상승세를 좀 본다면요, 이제 본계약까지 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결국에는 전고점이었던 22,000원대에 대한 가격 드라이가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22,000원이 돌파가 되고 23,000원을 안착하면 그 이후에 30,000원대에 대한 가격 드라이도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만큼 좀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단기간에 M&A를 통해서 벽산건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변모하기에는 시간은 촉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좀 가지고 지낸다면 결국에는 이 벽산건설이 이 아키드 컨소시엄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수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강력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만약에 계약이 완료가 되고 완전하게 인수가 된다면 벽산건설은 이 기대감이나 향후 성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과연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 여지없이 그 생각을 좀 무너뜨렸고요. 일단 물론 오늘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밑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가가 11,150원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대 11,500원 그리고 12,000원대 가격대를 좀 지지를 해줘야지, 만약에 11,000원이 좀 깨진다면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두산그룹이 이 자회사의 어떤 자본 확충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재무구조 개선들로 이어지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이제는 탈바꿈할 수 있겠구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두산인프라코어, 특히나 이 기계 업종이 강세를 좀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모멘텀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나 기계업종들이 좀 변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국 시장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중국 내수의 어떤 개발들이, 내수 도시의 개발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11,500원대, 12,000원대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지지가 된다 하더라도 13,000원대의 매물대가 조금은 부담스러워 보인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SK컴즈입니다. 사실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 카카오와 관련된 이 카카오톡이 티스토어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전일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나 급등을 한 이후에 윗꼬리가 다는 모습은 결국에는 6,000원대의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5,800원대, 6,000원대 이 매물대를 좀 소화를 하고 올라간다면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단은 한 6,800원에서 7,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또 외국인들까지 그리고 보조 지표들로 좀 봤을 때는 바닥에서 좀 터닝하는 분위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물만 잘 소화한다면, 그러니까 이 봉으로 따지면 결국에는 윗꼬리가 아닌 이 진짜의 어떤 양봉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실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SK컴즈에는 역시나 긍정적인 기대감은 강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점은 매물대 소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3종목, SK컴즈까지 벽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묶어 살펴봤고요. 오늘 하이닉스 얘기를 또 해야겠네요.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4자를 보려나 봐요. 외국인 러브콜 때문에 오늘 37,000원까지 터치를 해냈고요. 현대모비스와 더불어서 오늘 자동차 3인방이 드디어 반등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건설, 아까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얘기하면서 약간 얘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4천억 자본 확충 얘기 나오면서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까지 이틀 연속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3호라는 종목도 건설주잖아요. 상한가 같습니다. 모기업인 대림산업하고 채권단 쪽에서 유증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인 것 같고, 오스코텍, 미국에서 특허 취득 소식 때문에 전일 상한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주 이어서 먼저 살펴보죠. 네. 하이닉스, 강한 것이 오늘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네. 일단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게 못 가더니. 예, 네. 예. IT 섹터, 그러니까 섹터 내에서도 종목 선별적 선택,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IT 섹터 내에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은 어제도 보시려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밖에 매수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그래도 주식,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한 자산 분명히 고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런 실적 측면, 그리고 최근에 실적 측면을 볼 때, 최근에 드램 가격의 어떤 반등이라든지,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모바일 디램 수주,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 그리고 4분기에, 대한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좀 상회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재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상승이라면 앵커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4만 원까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된다면은 외국인들 시장 전체적인 매수보다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삼성전자인지 그리고 하이닉스 중심의 종목적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반등 가능하다. 하지만 변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계속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자, 완성차 업체가 지금 이제 엔저로 인해서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게 부품주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섹터에서 불고 있는 엔저에 대한 어떤 영향에서 조금 한 발짝 물러났다는 그런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대비해서는 반등폭이 좀 크게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차 같은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대차란 부분도 엔저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부품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주차만 다변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엔저 영향에 대해서 좀 한 발짝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주가 반응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완성차 업체 빅3라는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일시적으로 엔저에 대한 영향이 해소가 되게 되면서 반등폭이 좀 크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현대모비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0만에서 30만 5천 원 요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올라와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건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중소형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PF로 비롯된 어떤 부실 채권 그리고 유동성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산건설 같은 게 4천억에 대한 어떤 차초당 유동성 확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유동성 유료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 이런 것들이 좀 호재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벽산건설 같은 경우 M&A 소식이 나오게 돼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산건설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재무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좀 맞춘 어떤 일시적인 반응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천억 유동성 확보를 한다고 해서 두산건설의 어떤 재무 구조가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볼 때 일시적인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고 싶다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아울러 연결해서 사모도 좀 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는데 유상증자 왜 할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의 성격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좀 전에 그 두산건설 말씀드렸듯이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를 통해서 지금 이제 재무구조 개선 유동성 확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CP라든지 그리고 두산건설과 같은 이런 상한 우선주를 발행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물량을 좀 받아갈 만한 어떤 주체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림산업이나 어떤 강력한 모회사를 만났던 부분들이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상한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 문제 해소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유동성 문제가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재무 구조에 대한 어떤 완벽하게 씻어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해소에 대한 어떤 시발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다는 좀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스코텍. 일단 셀트리온이 이제 유럽에 어떤 림시마했던 소식이 나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이오 업체들의 긍정적인 소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일단 미국 쪽에서 특허 취득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요. 특허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제재는 미국 쪽으로 특허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식약청 허가 요거까지만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치료제가 발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후에 특허 취득에 의한 식약청 허가 그리고 제품 발매 이런 부분들이었던 시발점을 마련했던 소식이 아무래도 오스코텍의 주가를 이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시적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특징주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볼 종목은요. 이제 IT 부품주 쪽으로 조금 분위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디지털 옵틱. 오늘 52주 신저가예요. 가뜩이나 더 빠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4분기 실적까지 안 좋을 거다. 부진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반대로 SFA는 오히려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하이닉스만큼이나 잘 나가죠.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고요. 전일 급등했었던 유틸리티 2인방,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오늘 흐름은 어떨지 같이 좀 연결지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JB 어뮤즈먼트가요. 이번 달 들어서 진짜 60%, 70%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아침 드디어 급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유에서인지 JB 어뮤즈먼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T 부품주 얘기부터 들어보죠.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들면서 52주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최대 고객사가 매년 하반기 내놓는 주력 하이엔드 스마트폰 모델이 일단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 고부가가치 제품이었던 1,300만 원서 렌즈 가격이 일단 하락을 했고요. 이 4분기 휴대폰 업체의 재고 조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4분기에는 성수기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오늘 좀 최신 저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 주가 자체를 조금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가능해 보이는 기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는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보조지표도 일단 하락으로 좀 꺾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기다린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 이제는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마트폰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보급률이 차고 성장률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드리고요. SFA 같은 경우에는 OLED 수주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객사의 신규 OLED 라인에 대한 투자 지연,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SFA의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년부터 이 OLED 보급형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 갤럭시 기어 그러니까
뭐 괜찮은 이 시계죠. 시계 스마트폰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확대가 되면서 재조명을 좀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OLED의 모멘텀이 일단 내년 1분기에 좀 가동되면 이 그간 좀 억눌려 있던 어떤 주가에 대한 이 시세 표출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OLED 장비 업체들이 내년 1분기에 좀 장비 발주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최근에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시스템도 그랬고요, SFA도 그랬고, 얼마 전에 이 OLED 종목들이 좀 대부분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결국에는 전방업체의 OLED 발주 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포털 쪽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이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트위터의 어떤 훈풍에 좀 반사이익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트위터가 새로운 광고 기법을 선보이면서 상승률이 무려 9.3% 넘는 상승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트위터의 선전에 네이버의 모바일 플랫폼인 이 라인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지면서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에 비견될 만큼 성장세를 좀 갖추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이 한국가스공사, 이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거치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두 종목 다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 소비에 대한 수요 이 부분이 다시금 재차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단가라는 것도 어느 한 제품의 단가라는 것도 결국엔 수요와 공급의 어떤 원리로 좀 이어지는데 결국엔 최근에는 좀 경기들이 개선이 되면서 전력 소비나 가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올해를 지나서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개선, 성장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좀 이 시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어필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가 조금 눌린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담아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JB의 어뮤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굉장히 좀 좋은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일단 하한가로 들어간 것은 결국에는 최근에 또 이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발동이 되고요. 그리고 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갭을 좀 메우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JB 어뮤즈먼트가 과연 지금까지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어떤 펀더멘탈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찾아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쉽게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또 거래량을 동반한 하한가 갭을 메웠다. 그러나 과연 여기서 흘러내리느냐 안 내리느냐 중요한 가격대는 5,400원대 가격대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400원대가 하향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하향 이탈되더라도 결국에는 5,400원 위에서 밑꼬리를 달고 마친다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원동력을 좀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400원을 좀 기점으로 해서 매매 시나리오를 좀 짜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JB 어뮤즈먼트 유의해야 될 가격대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현대모비스 얘기를 조금 따로 드렸었는데 오늘 3인방 가운데 가장 강한 강세 그것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환율 우려가 큰 가운데 현대차도 9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단기 반등폭은 어디까지 잡아보면 좋을지 그 얘기 좀 나눠보고요. KT가 CEO가 지금 비어있는 가운데 뭐 배당도 줄인다 그랬죠. 실적 우려도 있죠. 오늘 또 52주 신저가를 이 연말에 통신주 KT가
분위기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은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당뇨 신약 수출 얘기도 좀 들리고요.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부터 얘기 시작해보죠. 아까 모비스 살펴주셨는데. 네. 일단은 뭐 그 모비스 같은 게 부품주가 상대적으로 완성차보다 조금 강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일단 뭐 모비스뿐만 아니라 뭐 오늘 만도 같은 게도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차 0.4% 정도 금일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그 반등폭은 조금 뭐 미미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반등보다는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하락을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비호적이고요. 그리고 엔저에 등에 업은 일본 자동차의 어떤 경쟁력도 경쟁 속에서도 상당히 조금 불가피한 출혈을 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제네시스 신차 효과가 4분기 때 얼마만큼 발생이 될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대외 여건이라면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4분기에 100만 대 이상 팔 것인가, 그러면서 100만 대 이상 판매額을 올리게 되면서 과연 3분기 때 기록을 했었던 2조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엔저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18만 5천 원까지 18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아래쪽으로 18만 원 가격대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엔저로의 실질적인 어떤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일단 뭐 20만 원까지는 제가 보기엔 열어두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대차는 2011년 이후에 뭐 크게 본다면 18만 원,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20만 원 어떤 장기적인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엔저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 현대차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횡보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0만 원, 18만 원 요 부분까지 내려갔을 때는 뭐 저가 매수에 충분히 나서면서 박스권 대응도 충분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떻게 20만 원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다는, 여기 뭐 추가 하락을 뻔히 알면서 들고 있기는 좀 그러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네. 아무튼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한 24, 5만 원대 사셨다 그래도 지금 많은 물량을 들고 계시면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 매수를 하고 난 뒤에 손실이 난다면은 기분 좋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만 원, 18만 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리스크 조절이 가능하시다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뭐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2011년 이후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래쪽 18만 원, 그리고 위쪽으로 20만 원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이 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충분히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도가 가능하신 매도가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매도를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 말씀드리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좀 두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KT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최근에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배당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비호적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CEO 공모 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예전에 우리가 최근이죠. 최근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CJ 뭐 그룹 CJ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재현 회장이 공석으로 비우게 되면서 뭐 CEO에 대한 어떤 논란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이 KT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CEO가 계속 공석으로 남게 된다면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란지, 그리고 기업의 어떤 운영 부분에서 어떤 차질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런 것 같아요. 좀 악재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악재가 중첩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KT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연장선상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 종목도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요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후라도 요 종목은 28,000원대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뭐 비중이라도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좀 충분히 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거래량을 봤을 때 28만 원을 제가 보기에는 뭐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래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
그러니까 정말 해주셨듯이 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당뇨 신약이었던 그 수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맞물리고 있는데 좀 전에 오스코텍에서 미국의 특허 취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오스코텍이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본다면 LG생명과학이 지금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허 취득 그리고 신약증 허가 그리고 지금 이제 LG생명과학이 미국의 수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생명과학이 그 좋은 시점에 딱 나와버렸는데 LG생명과학 같이 이렇게 세 박자가 맞춰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뭐 쌍바닥 그리고 쌍바닥에서 두 번째 바닥에서 거래량이 첫 번째 바닥에서보다 많아야 된다 어떤 기술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측면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쌍바닥의 어떤 신뢰성이 상당히 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저라면은 41,500원대 짧게 손절가를 잡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4분기 그 실적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같은 게 한 60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리포트대로 예상외로 한 80억, 90억 정도 발표가 되게 된다면은 좀 주가의 반등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언과 전략 들어볼 시간인데요. 코스피가 하루 만에 일단 2,000을 반납했고 크게 밀리진 않는데 코스닥이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500선 잘하면 깰 수도 있는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거래 자체도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오늘 또 당장 삼성전자가 내리니까 시장 힘이 곧바로 떨어지는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만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뉴욕은 꽤 괜찮게 버티는데 우리는 또 곧바로 이렇게 고꾸라집니다. 필요한 전략 주시죠. 일단은 저 엔저 테이퍼링 상당히 지겹도록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3% 주고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상업은행에서 금융지사에서 금리를 3%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축은행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상업은행을 가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상업은행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5%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2.8%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 논란이 일게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2.8%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쪽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안정성은 미국 쪽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쪽보다는 미국 쪽의 채권이라든지 그리고 주식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테이퍼링 한다 안 한다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 것이라는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되게 된다면은 자산의 어떤 투자 매력도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부진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테이퍼링이 기정사실화가 돼야지 아마 이런 현상이 조금 일단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뿐만 아니라 엔저까지 오게 되면서 환율적인 부분도 비효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엔저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아무리 1980포인트, 앞에도 이기재강 상무님 같은 게 1970포인트 말씀하셨는데, 1980이든 70이든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켜줬던 자리를 과연 지켜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두 가지 악재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더 세밀하게 종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압축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 또 2,000을 강하게 회복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나 했는데 오늘 또 빠지니까 그럼 그렇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 개인분들을 위해서 또 김근호 과장님의 추가적인 조언도 같이 좀 들어볼까 해요. 자, 김근호 의원님 어제 2,000포인트 정도 회복하니까 오히려 좀 현금화를 하면서 챙기는 것이 좋겠다 하셨었는데 정확한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빠지는데요. 이제 조금 오히려 더 빠지길 기다려야 할까요? 코스닥에 대한 조언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을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 좀 들어가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 맞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는 코스닥보다는 역시나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얘기를 코스닥 말씀드릴 때 결국에는 500선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500선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깨지더라도 결국에는 500선에 좀 갖다 놓고 끝내는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아직까지 연속성이 그렇게 있진 않고 또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옵션 쪽 매도 양매도를 좀 해주는 모습 그리고 기관도 오늘 코스피 기준, 코스닥 기준 두 시장 다
큰 매도를 보여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시장은 아직까지 우려감들이 훨씬 더 좀 많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좀 매수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실 때는 아깝더라도 확실하게 매도를 하시라는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정리를 못 하신 분들 향후에 갭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꼭 챙겨 놓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금 챙겨놨다가 더 빠지면 그때 사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코스닥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가상은 500선이 지켜져야 된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원리 압구정 지점에서 도움 말씀 주셨던 분은요, 메리츠 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1% 가까이 하락하는 시점, 코스피는 1990선 초반으로 가파르게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동시만기가 내일 모레죠.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장 초반에 굉장한 변동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외국인들은 팔다가 좀 선물 쪽은 매수 스위칭을 했는데, 자, 이제 만기는 점점 다가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부탁드려요. 네. 일단 만기 결제지수는 어제 오후에 나왔고요. 만기 결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이 결제지수를 노출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단 내일쯤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 맞습니다. 오늘 그 삼성전자가 시장의 반등을 못 가게끔 또다시 지난 금요일과 비슷하게 막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전자는 모두가 좀 보시는 여러분들의 옷에 맞는 색깔론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단기적인 고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은 전일 선반영되었다는 측면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미국의 FOMC가 17, 18일에 걸려있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미국 증시 폭등이 갈까요? 폭락이 갈까요? 내용 없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역할을 좀 갖고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확인하고 비싸게 살 수 있으면 더 비싸게라도 사고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는 패턴이지만,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습성은 대부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먼저 선취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명히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역시도 시장은 롤오버, 즉 아침 초반에 고점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1포인트,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1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정상치의 변동성 범위 안에 있었지만 시간 대비해서 놓고 보면 10분 정도에 만들어진 변동이다 보니까 와, 변동 엄청 크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평소 변동보단 작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미 차월물로 쪽으로의 롤오버가 선물 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옵션 쪽에서 싸움이 어떻게 붙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옵션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공격 싸움은 아닙니다. 선물 쪽이 좀 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쪽 롤오버로 인해서 미결제 추이가 오늘은 10만 계약을 줄어들이겠죠.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찌글찌글 아래 저점에서 매수의 공포 매수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난 수요일 날부터 매수를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63대 부근에는 제가 분명히 댓글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댓글을 통해서 차익 실현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 나홀로 매도 출발되었던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전환 스위칭이 나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매도 쪽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금융투자 창구 쪽 최근에 누적 포지션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신 쪽이 이제 전환 스위칭을 좀 하고 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산성이 좀 걸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외국인들 소폭 매수, 자, 이 부분이 시장의 영향력을 별거 없을 거다. 금액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롤오버, 즉 차월물로의 이동관계 쪽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이 영향력
규모에 상관없이 매우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옵션 시장 쪽으로 보면 콜옵션 쪽의 추이가 좀 더 활발했습니다. 개인들이 콜옵션 쪽에 공격적인 매수를 잡고 외국인과 기관계 자신들의 매도 포지션 쪽으로만 매도로 일관해서 좀 더 누적시키는 모습이겠고요. 풋옵션 쪽에 보면 콜보다는 한산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고 옆으로 횡보하고 기술적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방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만기에 1월, 2월물에 대한 풋옵션의 상품들이 적다. 저도 그건 인정하는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이번 만기는 그 옵션 상품가를 가지고 상품 개수를 가지고 하기에는 위험성이 좀 도래되는 위치다. 지난번에 갭으로 띄웠던 부분에 대해서 신규적인 외국인들 쇼커버링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적으로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건데 프로그램 쪽에서 특히나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보면 베이시스 상황이 백워 상태에서 낮은 상태, 낮은 백워 값 그리고 컨텐코의 낮은 값. 우리가 예전으로 기억해보면 뭔가 변화 추이가 지금 세 번째 일어났는데 예전으로만 노출시켰던 값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0.3 기준이었죠. 그러면 영락 없이 지금 0.3 기준 속에서 매도로만 일관되고 있는 아니라는 거겠죠. 값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관점에서 현재의 백워 상황에서는 신규적으로 비차익이 매수를 전환시키기가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공부하시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비차익 쪽에서의 베이시스 악화 부분 때문에 다시 매도 스위칭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차익 쪽에서는 이게 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현 선물의 괴리차를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롤오버를 진행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음에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보면요.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만 따라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다라면 공포의 저가 매수를 잡을 것이고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 스위칭해서 계속 매도라면 우리도 자신 있게 고점에 매도를 때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관계, 금융투자, 투신, 그리고 개인들의 포지션 분석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간단, 명료하게 잡아드린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합성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따라 하셔도 분명히 충분히 당일날 한 땀 한 땀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전장 황금라인 쪽으로 가는데요. 황금라인 쪽이 263.10으로 제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 보면 요 변동이 지금 3분봉인데 하나, 둘, 셋, 넷, 한 5개 15분 만에 제자리 갖다 놓은 형태가 되었죠. 그만큼 방향성을 잃어놓고 제자리 갖다 놓을 때 뭐 했냐? 바로 여기 보시면 미결제가 증가돼 있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시장이 롤오버를 하지 않는 상황에 시장이 변동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롤오버의 미결제 청산을 시작을 다시 했다. 어제의 갭에서 마찬가지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신호등의 모양도 위축돼 있다. 263.10 아래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매도라고 일관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만기라고 해서 변화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공포라고 느끼는 이런 꼬리들이 나올 때 자신 있게 매수 들어가서 한 땀 한 땀 수익을 챙기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지금 제가 저가 매수 언급드린다고 해서 추세의 전환점은 분명히 아니다. 현재는 기술적을 이용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만 따라하면 쉽다 하셨는데요. 오늘 황금라인 263.10이었고 만기 결제 지수는 정말 궁금한데 내일 이 시간에 공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동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하루 만에 내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 정도 내리면서 지수 하락에 일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에서 매수 안 보이는데 코스닥이 걱정이에요. 바로 지난달 중순에 찍었던 저점을 오늘 깰 수도 있겠습니다. 종가상 500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데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연저점을 경신하는 분위기 속에서 쏠림 현상은 예의주시하겠다. 당국의 구두 개입 남아서 지금 낙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1,051원을 찍었었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옵션, 선물, 동시만기도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